프랑켄슈타인 다시 3 메리 울스톤 크랩스 셸리 지음 오은숙 옮김. 클레르발이 편지를 건네주었다. 나의 엘리자베스한테서 온 것이었다. 그리운 내 사촌에게 그동안 계속 아팠구나. 아주 많이. 앙리가 친절하게 계속 편지를 보내주었지만 내 상태를 안심시키기엔 역부족이었어. 넌 편지를 쓰지 못하겠지? 펜도 못 잡을 거야. 하지만 빅터, 우리 불안을 달래려던 내가 직접 쓴 한마디 말이 필요해. 그동안 편지를 쓰고 싶어도 그때마다 이런 잔소리를 하게 될까봐 오랫동안 망설였고, 삼촌이 잉골슈타트까지 가신다는 것도 겨우 말렸어. 삼촌이 위험하고 긴 여행을 떠나시는 건 말렸지만 내가 직접 갈 수 없다는 사실에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몸이 아픈 너를 돈만 아는 늙은 노파에게 맡겨버린 건 아닌지 몰라 괴롭기도 했고, 그 여자는 내가 무얼 원하는지 헤아리지도 못하고 이 불쌍한 사촌만큼 정성껏 돌봐주지도 못할 텐데 말이야. 하지만 이제 다 끝났구나. 클레르발의 편지로는 내 상태가 좋아졌다던데 내가 직접 편지를 써서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야. 빨리 나아. 그리고 돌아와. 이곳에는 밝고 행복한 집과 내가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잖아. 삼촌은 아주 건강하시고 너를 보는 것, 내가 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아쉬운 것이 없으셔. 그렇게만 된다면 그 인자하신 얼굴에서 근심이 완전히 거칠 텐데. 우리 에른스트가 얼마나 자랐는지 알면 내가 정말 기뻐할걸? 이제 16살이라 그런지 그 애는 정말 활발하고 씩씩해. 진정한 스위스 사나이가 되겠다며 해외에서 군복무를 하기 원하지만 적어도 큰형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 애를 보내지 못할 거야. 삼촌은 먼 나라에서 군복무를 한다는 걸 별로 달가워하시지 않지만 에른스트한테서는 너와 같은 집중력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걸. 그 애는 공부를 무슨 불쾌한 족쇄처럼 생각해. 그래서 주로 집 밖에서 등산을 하거나 호수에서 노를 저으며 시간을 보내지. 우리가 그 애의 뜻을 꺾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면 게으름뱅이가 될까봐 겁나. 사랑스러운 동생들이 자랐다는 것을 빼면 내가 떠난 후 달라진 것은 거의 없어. 파란 호수와 눈 덮인 산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의 조용한 집과 만족스러운 생활도 똑같이 변치 않는 법칙에 따라 돌아가고 있어. 나는 잡다한 일들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겁고, 그렇게 쏟은 수고들은 내 주변의 행복하고 친절한 얼굴들로 충분히 보상받고 있어. 참, 내가 떠난 후로 우리 집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 저스틴 모리츠가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됐는지 생각나니? 아마 기억 못할 거야. 그 아이 이야기를 짤막하게 해줄게. 그 소녀의 어머니 모리츠 부인은 내 아이를 둔 과부였는데 저스틴이 셋째 아이였어. 이 소녀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딸이었지만 어머니는 이상한 심술이 있어서 저스틴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모리츠 씨가 돌아간 후에는 더욱 학대했어. 수모가 이걸 보시고 저스틴이 12살 때 그 어머니를 설득해서 우리 집에 하녀로 들였어. 우리나라는 공화국 제도 덕분에 이웃한 여러 왕국에 비해 간편하고 바람직한 풍습들이 생겨났지. 그래서 국민의 계층 간 격차도 그다지 크지 않아. 하층민들도 그렇게 가난하거나 무시당하지 않으며 훨씬 세련되고 도덕적인 풍습을 지녔어. 제네바의 하인은 프랑스나 영국의 하인과는 달라. 저스틴도 그래서 우리 가족처럼 받아들여졌고 하인으로서 할 일을 배웠지만 우리나라의 다행스러운 상황에서 무시당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희생한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저스틴을 무척 좋아했어. 언젠가 너는 기분이 언짢을 때 저스틴의 눈빛 하나로 불쾌함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고 말했어.
아리오스토가 안젤리카의 아름다움을 평가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말이야. 정말이지 저스틴은 순수하고 행복한 표정을 짓곤 했지. 숙모님은 저스틴을 무척 아끼셨는데 그 때문에 애초에 마음 먹으셨던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교육을 시키셨어. 그 은혜는 고스란히 돌려받은 셈이지. 저스틴은 세상에서 가장 감사할 줄 아는 아이였어. 그렇다고 그 애가 공치사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 애가 고맙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은 없지만 그 눈은 숙모를 숭배한다는 걸 말해 주었지. 성격이 명랑해서 가끔 덤벙대기는 했어도 그 애는 숙모님의 몸짓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 숙모님을 고귀함의 본보기로 여기고 말투와 태도를 흉내내려고 했었지. 그래서 지금도 그 애를 보면 숙모님이 생각나. 사랑하는 숙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다들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불쌍한 저스틴에게는 신경을 못 썼어. 그 애는 누구보다 걱정하면서 숙모님의 병상을 지켰는데도 말이야. 저스틴은 그 일로 많이 알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 저스틴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씩 세상을 뜬 거야. 그 애 어머니에겐 홀대하던 딸을 빼면 아무도 남지 않았지. 그 여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사랑하는 아이들의 죽음은 그녀의 편애에 대한 천벌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 여자는 카톨릭 교도였는데 내 생각엔 고해 신부가 그 계획을 거둔 게 아니었나 싶어. 그렇게 해서 내가 잉골슈타트로 떠나고 몇 달 후 회개한 그 어머니가 저스틴을 불러들였어. 불쌍한 저스틴, 우리 집을 떠나면서 많이도 울었지. 그 애는 숙모님이 돌아가신 후 많이 변했어. 남달리 씩씩하던 태도는 슬픔 때문에 많이 누그러지고 부드러워졌어. 자기 어머니 집에서 살면서 다시 명랑해진 것도 아니었어. 그 불쌍한 어머니는 맺힌 한이 있어서 아주 변덕스러웠거든. 가끔씩은 저스틴에게 무정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기도 했지만 저스틴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이 죽었다고 원망할 때가 더 많았어. 그렇게 안달하던 마음의 병 때문에 결국 모리츠 부인은 쇠약해졌어. 처음에는 짜증만 늘어가더니 지금은 영원한 안식을 찾았지. 지난해 겨울 첫 추위가 찾아오던 날 세상을 떴어. 저스틴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왔고 나는 그 애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고 있어. 저스틴은 정말 영리하고 상냥한 데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애의 태도와 말씨는 자꾸 숙모님을 생각나게 해. 사랑하는 사촌에게 이번에는 귀여운 윌리엄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윌리엄을 직접 본다면 더 좋을 텐데. 윌리엄은 또래에 비해 키가 크고 사랑스럽게 눈웃음 치는 파란 눈에다 속눈썹은 짙고 머리칼은 곱슬거려. 그 애가 웃을 때는 발그레한 양볼에 작은 보조개가 파이지. 벌써 꼬마 신부 한두 명을 두었는데 사실 윌리엄이 좋아하는 애는 루이자 비롱이라는 5살 난 예쁜 아가씨야. 그리고 빅터, 내가 착한 제네바 사람들에 관한 소식을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이야. 예쁘장한 맨스필드 양은 영국 청년 존 멜번 씨와 결혼을 앞두고 벌써부터 축하 방문을 받고 있어. 그 못생긴 언니 마농은 돈 많은 은행가 더 빌라르 씨와 작년 가을 결혼했고 너랑 친하던 학교 친구 루이 마누아는 클레르발이 제네바를 떠난 후 많이 힘들어했어. 하지만 벌써 기운을 차리고 타브르니에라는 발랄하고 예쁜 프랑스 여자와 곧 결혼한대. 그 여자는 과부인데다 마누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지만 사람들마다 그녀를 칭찬하며 좋아해. 편지를 쓰다 보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는데 마치려니까 다시 걱정이 앞선다. 빅터, 제발 편지해. 한 줄, 한마디라도 우리에게 축복일 거야. 그리고 앙리의 친절과 애정, 그 많은 편지는 아무리 고맙다고 해도 모자랄 거야. 우리는 진심으로 앙리에게 고마워하고 있어. 안녕. 몸 조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애원한다. 제발 편지 써.
1700모모년 3월 18일 제네바에서 엘리자베스 라멘차. 아, 엘리자베스, 당장 편지를 써서 식구들의 걱정을 덜어줘야겠어. 그녀의 편지를 다 읽고서 난 이렇게 소리쳤다. 편지를 쓰고 나니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미 회복기에 접어든 터라 몸은 꾸준히 회복되었다. 2주 후 나는 방에서 나갈 정도가 되었다. 건강을 되찾자 맨 처음 할 일은 클레르바를 여러 대학 교수들에게 소개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는 중에 나는 내 마음에 생긴 상처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난폭한 일을 겪어야만 했다. 운명의 그 밤 내 작업이 막을 내리고 불행이 시작되던 그 밤 이후 나는 자연철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심한 혐오감이 들었다. 몸 상태가 꽤 호전되었을 때에도 화학기구를 보면 온갖 고통스러운 신경성 증후가 도지곤 했다. 앙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기구들은 죄다 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치워버렸다. 또 내 아파트도 바꾸었는데 내가 실험실로 쓰던 방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눈치챘던 것이다. 그러나 교수들을 만났을 때에는 클레르발의 이런 배려도 허사로 돌아갔다. 발트만 교수가 내가 일구어낸 놀라운 성과를 따뜻한 마음으로 칭찬할 때에는 고문받는 기분이었다. 그는 내가 불편해하는 것을 곧 알아차리고는 진짜 이유를 모르면서도 내가 겸손해서 그러려니 하고는 내 성과를 이야기하다 과학 자체로 화제를 바꾸었다. 그러면서 나도 같이 대화에 끼어들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는 좋은 마음에서 그랬지만 난 무척 괴로웠다. 그가 마치 잔인한 죽음으로 서서히 나를 밀어넣을 고문 장비들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내 눈앞에 갖다 놓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말에 몸부림쳤지만 그렇다고 내 고통을 내보일 수는 없었다.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재빨리 파악하는 클레르발이 자신은 과학의 문외한이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화제를 바꾸었다. 그리하여 대화는 좀 더 일반적인 화제로 옮아갔다. 나는 진심으로 친구가 고마웠으면서도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그는 꽤 놀란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비밀을 캐묻지도 않았다. 아무리 내가 한없는 애정과 존경으로 그를 사랑한다고 해도 불쑥불쑥 기억이 되살아나는 그 사건을 말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상처가 더 깊어질까 두렵기도 했다. 크램프 교수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았다. 당시 감당 못할 정도로 예민해져 있던 나에게 그의 불쾌하고 형식적인 찬사는 발트만 교수의 자상한 칭찬보다 더 괴로웠다. 영권 선생 오셨군. 아참, 클레르발 군. 이 친구의 실력이 우리 모두를 앞질렀다는 점을 내 말해두지. 아무렴 똑똑히 봐두시게. 틀림없는 사실이라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를 복음처럼 굳게 믿던 청년이 이제 이 대학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다니. 조만간 그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우리 체면이 안 설 판이네. 그럼. 그는 괴로워하는 내 표정을 읽으면서 계속 말을 늘어놓았다. 프랑켄슈타인 군은 겸손하면서도 탁월한 재능을 갖춘 젊은이야. 젊은이라면 저렇게 겸손해야 할 줄 알아야지. 안 그런가 클레르발 군? 나도 젊었을 땐 그랬지만 금방 찌들어 버렸다네. 크램프 교수가 자기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서 다행히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화제가 바뀌었다. 클레르발은 자연과학에 대한 내 관심에 같이 공감한 적이 없었고 나를 사로잡던 과학과는 전혀 다른 문학을 추구했었다. 그는 동양 언어를 완전히 습득하겠다는 계획으로 이 대학에 왔는데 그런 만큼 자신이 두각을 나타내던 인생 계획에 맞는 분야로 진출해야 했다. 남들이 우러러보는 인물이 되고 싶었던 그는 모험심을 한껏
펼칠 영역을 찾아 동양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페르시아어, 아라비아어,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나도 똑같은 공부에 쉽게 빠져들었다. 할 일 없이 빈둥거린다는 것이 내게는 항상 따분했고 온갖 상념에서 달아나고 싶었던 데다 지금까지의 공부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친구와 같이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커다란 구원이었다. 사실 나는 동양 학자들의 저서에서 지식은 물론 마음의 위안까지 얻었다. 그들의 언어는 내게 일시적인 흥미일 뿐 어떤 쓸모를 생각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클레르발처럼 비판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저 의미만 이해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히 공부한 보람이 있었다. 그들의 애수는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의 기쁨은 기운을 북돋아 주었는데 그런 강렬한 감정은 다른 나라의 작가들을 공부하면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들의 글을 읽을 때는 인생이 마치 따뜻한 태양이 비치는 장미 정원에 정정당당한 적의 미소와 찌푸림 속에 또는 읽는 이의 마음을 태우는 불길 속에 있는 듯 느껴진다. 그리스와 로마의 기계에 넘치는 영웅적 시들과는 얼마나 다른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여름을 보낸 나는 늦가을쯤에 제네바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몇 가지 사건으로 귀향이 늦어졌고 겨울이 오면서 눈이 내려 길이 막혔기 때문에 나의 귀향은 이듬해 봄까지 미루어졌다. 사랑하는 고향과 식구들이 몹시도 그립던 나로서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었다. 출발을 그렇게까지 미룬 이유는 단 하나. 클레르발이 그 도시 사람들과 낯을 익히기 전에 낯선 곳에 남겨두고 떠나기가 마음에 걸려서였다. 그러나 그 겨울은 즐거웠고 비록 봄이 유난히 늦게 찾아오기는 했지만 지각한 잘못을 만회하려는 듯 더욱 화사했다. 어느덧 5월에 접어들어 내 출발 날짜를 정해줄 편지가 도착하기를 이제나 저제나 고대할 때였다. 앙리가 잉골슈타트 주변을 도보로 여행하면서 내가 오랫동안 지내온 고장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나는 그 제안에 기꺼이 응했다. 나는 운동을 좋아했고 고향 산천을 누빌 때는 클레르발이 항상 나의 길동무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도보 여행을 하며 2주를 보냈다. 내 심신은 이미 오래전에 회복되었지만 상쾌한 공기를 쐬고 여행을 하며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고 친구와 대화하다 보니 더욱 튼튼해졌다. 옛날의 공부는 나를 고립시켜 동료들과 거리를 두게 하고 비사교적으로 만든 반면 클레르발은 내 마음에 좋은 감정들을 끌어내 주었다. 자연의 모습과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었다. 참으로 멋진 친구. 너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고 내 정신을 너의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얼마나 애썼던가. 이기적으로 내 목표만 쫓다 스스로 갇혀서 편협해진 나는 너의 애정과 배려로 비로소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다. 몇 년 전처럼 모두를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근심이나 슬픔을 모르던 옛날의 나와 똑같이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 행복했을 때에는 자연의 무생물도 나에게 커다란 희열을 주는 힘이 있었다. 청명한 하늘과 실록의 들판은 환희로 나를 채웠다. 1년 중 이 계절은 실로 신성했다. 봄꽃들은 울타리에서 화사하게 만개했고 여름꽃은 벌써 봉우리 속에서 채비하고 있었다. 작년에 아무리 떨쳐 버리려 해도 떨칠 수 없던 무겁게 나를 짓누르던 생각들도 이제는 내 마음을 뒤흔들지 못했다. 앙리는 쾌활해진 내 모습에 기뻐했고 진심으로 나와 공감했다. 그는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애쓰는 한편 자기 영혼을 채우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경우 그가 지닌 정신의 자산은 정말 놀라웠다. 그의 대화는 상상력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는 곧잘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작가들을 흉내내면서 환상과 열정 넘치는 멋진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거나 나를 논쟁에 끌어들이면서 상당한 창의력을 과시하곤 했다. 우리가 대학으로 돌아온 것은 일요일 오후였다. 농부들은 춤을 추고 있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즐겁고 행복해 보였다. 나는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고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껑충껑충 뛰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다. 사랑하는 빅터 보아라. 아마도 내 귀향 날짜를 정해줄 편지가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겠지. 원래는 내가 도착할 날짜만 이야기하고 몇 줄로 마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건 잔인한 일 같아서 좀 더 쓰기로 했다. 아들아, 내가 얼마나 놀랄지 걱정이 앞서는구나. 행복하고 기쁜 환영을 기대할 너에게 정반대로 눈물과 비탄을 보여주게 되다니. 우리의 불행을 이 아비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멀리 떨어져 있다고 내가 우리 기쁨과 슬픔에 무감각할 리는 없겠지. 그런데 오래 집을 비웠던 아들에게 내가 어떻게 고통을 줄 수 있단 말이냐. 슬픈 소식을 전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라도 시키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일 테지. 벌써 내 눈은 그 비보를 담은 단어를 찾아 뒷장으로 넘어가고 있을 테니 말이다. 윌리엄이 떠났다. 그 사랑스러운 것, 웃음으로 내게 기쁨을 주던 해맑고 명랑한 아이가 말이다. 빅터, 그 애는 살해당했다. 널 위로하려 들지는 않겠다. 다만 수습된 정황을 간단히 이야기하마. 지난 목요일 5월 7일 나와 내 사촌 그리고 두 남동생은 플랭팔레 공유지로 산책을 나갔다. 그날 저녁은 따뜻하고 맑아서 우리는 평소보다 멀리까지 걸어갔다. 우리가 돌아올 생각을 한 건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진 뒤였는데 앞서간 윌리엄과 에른스트가 보이지 않더구나. 하는 수 없이 우리는 그 애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앉아서 쉬었다. 이윽고 에른스트가 오더니 우리한테 윌리엄을 보았느냐고 묻더구나. 같이 놀다가 윌리엄이 숨는다고 달아났고 찾아봐도 소용이 없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 말에 왠지 걱정이 되어서 우리는 밤이 되도록 그 애를 찾아다녔다. 엘리자베스가 혹 윌리엄이 집에 돌아가 있을지 모른다고 했지만 집에는 없었어. 우리는 횃불을 들고 다시 찾으러 나갔다. 내 귀여운 아들이 길을 잃고 축축한 밤 이슬을 맞는다고 생각하니 편히 쉴 수가 없었다. 엘리자베스도 무척 괴로워했어. 내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발견한 것은 새벽 5시쯤이었다. 전날만 해도 생기 발랄하게 피어나던 아이가 낯빛이 된 채 풀밭에 누워 꼼짝을 않더구나. 목에는 살인자의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다. 윌리엄을 집으로 옮겼지만 내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바람에 엘리자베스가 비밀을 알아버렸다. 그 애는 시체를 몹시 보고 싶어 했어. 처음에는 막으려고 했지만 워낙 고집을 부려 어쩔 수 없었다. 그 애는 윌리엄이 누운 방에 들어가 황급히 목을 살피더니 양손을 움켜쥐며 소리치더구나. 오 하느님, 내가 사랑하는 윌리엄을 죽인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실신했다가 아주 힘들게 깨어났다. 다시 기력을 찾고도 내내 울고 한숨만 쉬었다. 엘리자베스 말이 그날 저녁 윌리엄이 자꾸 조르는 바람에 자기가 지니고 있던 내 어머니의 귀중한 초성화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더구나. 그런데 목걸이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그 목걸이가 살인자에게 계기가 되었던 것이 분명해. 우리에겐 지금 아무런 단서도 없지만 그래도 그를 찾아내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사랑하는 윌리엄을 살려낼 수 있겠니? 사랑하는 빅터, 빨리 오너라. 너만이 엘리자베스를 위로해 줄 수 있다. 그 애는 계속 울면서 자기 때문에 윌리엄이 죽었다고 자책한단다. 그 애의 말을 들으면 내 가슴이 저며온다. 우리는 모두 슬픔에 빠져 있지만 이것이 너에게는 어서 돌아와 우리를 위로해 줄 또 하나의 계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내 어머니. 아, 빅터,
내 어머니가 살아서 막내 아들의 잔인하고 끔찍한 죽음을 보지 않은 건 정말 신께 감사할 일이다. 어서 와라 빅터. 살인자에게 복수하겠다는 음침한 생각이 아니라 평화롭고 따뜻한 가슴으로 돌아와 준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덧내지 않고 치유해 줄 것이다. 이 슬픔의 집에 올 때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따뜻함을 가지고 오되 부디 적을 미워하는 마음은 버리고 오너라. 1700모모년 5월 12일 제네바에서 너를 사랑하고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 알폰스 프랑켄슈타인. 편지를 읽는 동안 내 얼굴을 지켜보던 클레르발은 편지를 받고 처음 나타났던 기쁨의 표정이 절망의 표정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란 모양이었다. 나는 편지를 탁자에 내 던지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프랑켄슈타인, 우린 항상 불행하도록 운명 지어진 걸까? 무슨 일이지? 내가 괴로워 흐느끼는 걸 눈치챈 앙리가 말했다. 나는 편지를 가리키고는 격한 마음을 가눌 수 없어서 방을 오락가락했다. 나의 불행을 설명한 편지를 읽는 클레르발의 눈에서도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겠구나.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당했으니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당장 제네바로 가야겠어. 앙리, 말을 구해야 하니까 같이 가죠. 클레르발은 걸으면서 애써 몇 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지만 진심 어린 연민을 나타내는 게 고작이었다. 불쌍한 윌리엄. 그 귀여운 아이는 이제 엄마 곁에 잠들었구나. 그 천진한 아이한테서 환한 기쁨을 보던 사람들은 때일은 이별의 눈물만 흘리겠지. 그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살인자한테 목이 졸려서 그처럼 밝고 순진한 아이를 죽이다니. 그보다 더 악독한 살인자가 또 있을까? 가엾은 것. 윌리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슬피 울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안식을 찾았다는 사실에서 그나마 위안을 얻어야지. 아픔은 지나가고 고통은 영원히 끝났으니까. 잔디가 그 부드러운 몸을 덮으면 그 애도 더는 고통이 없다는 걸 알 거야. 이제 그는 더는 연민의 대상이 아닌 거야. 우리는 불행한 생존자로 남아 있어야 하지만. 클레르발은 나와 함께 서둘러 걸으면서 그런 말을 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고 나는 나중에 혼자 그 말을 되새겼다. 그러나 이제 말이 도착하자마자 나는 이륜마차에 올라타며 친구에게 작별을 구했다. 무척 우울한 여행이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같이 슬퍼하고 그들을 위로하고픈 심정에 빨리 도착했으면 했다. 그러나 고향이 가까워 올수록 나는 속도를 늦추었다. 가슴에 밀려드는 온갖 감정을 주체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어릴 때 늘 보고 지낸 그러나 거의 6년 동안 보지 못한 풍경들이 지나갔다. 그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변했겠는가. 한 가지 급작스럽고 황폐한 변화는 이미 일어났다. 나머지 수많은 사소한 상황들은 서서히 변했겠지만 그 과정이 조용했다고 해서 덜 결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두려워졌다. 무어라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원인 모를 몇천 가지 불길한 예감에 몸이 떨리고 겁이 나서 더 나아갈 수 없었다. 이런 괴로움 심정으로 이틀을 로잔에서 묵었다. 가만히 호수를 바라보았다. 물은 고요했고 주변도 더없이 평화로웠다. 눈 덮인 산맥, 그 자연의 궁전은 변한 게 없었다. 고요하고 천국 같은 풍경이 조금씩 내게 힘을 주었고 나는 다시 제네바로 출발했다. 호숫가를 따라 난 길은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좁아졌다. 쥐라 산맥의 검은 경사면과 몽블랑의 눈부신 정상이 뚜렷하게 다가왔다. 나는 아이처럼 흐느꼈다. 정다운 산이여, 아름다운 호수여, 이 방랑자를 변함없이 맞아주다니. 산꼭대기는 선명하고 하늘과 호수는 파랗고 잔잔하구나. 이건 평화를 예고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불행을 조롱하는 것인가? 친구여, 이렇게 사전 상황을 자세히 얘기하니
내 얘기가 지루하게 들리겠지? 하지만 이 무렵이 내게는 상대적으로 행복한 시기였기에 그때를 회상하는 것이 즐겁다네. 내 고향, 사랑하는 내 고향. 그 개울, 산맥,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호수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그곳에서 태어난 자만 알 수 있으리라. 그러나 집에 가까워질수록 슬픔과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다. 밤이 내려앉아 어두운 산의 윤곽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자 더더욱 울적해졌다. 그 풍경이 불행을 암시하는 거대하고 흐릿한 그림처럼 느껴지면서 나는 어렴풋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아, 그 예감은 들어 맞았지만 내가 모르던 것이 하나 있었다. 그 모든 불행을 상상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내가 감내해야 할 고통의 100분의 1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제네바 근교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진 뒤였다. 성문은 이미 닫혀 있었으므로 제네바에서 2km쯤 떨어진 셰슈롱이란 마을에서 밤을 보내야만 했다. 밤하늘이 맑았다. 잠을 이룰 수 없던 나는 가엾은 윌리엄이 살해된 지점에 가보기로 했다. 제네바를 통과할 수 없었으므로 플랭팔레에 가려던 배로 호수를 건너는 수밖에 없었다. 그 짧은 항해 도중 아름다운 몽블랑 꼭대기에서 번개가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폭풍우가 급속도로 다가오는 것 같았다. 배에서 내린 나는 폭풍의 방향을 살펴보려고 낮은 언덕으로 올라갔다. 폭풍우는 저만치 와 있었다. 하늘에 구름이 끼는가 싶더니 곧 뚝뚝 떨어지는 굵은 빗방울이 느껴지고 이어서 거센 비가 몰아쳤다. 나는 그 자리를 떠나 걸어갔다. 시시각각 어둠과 폭풍은 더해갔고 머리 위에선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며 우레가 터졌다. 그 소리가 살레브, 쥐라산맥, 사부와 알프스로 메아리 쳤다. 눈부신 섬광이 번쩍하고 호수를 비추자 호수는 거대한 불바다처럼 보였다. 그리고 한순간 모든 것이 칠흑처럼 깜깜해지는가 싶더니 두 눈은 다시 서서히 어둠에 익숙해졌다. 스위스에서는 그런 폭풍이 종종 일어나는데 하늘 곳곳에서 한꺼번에 덮쳐온다. 가장 강력한 폭풍은 제네바 바로 북쪽 벨리브 절벽과 코페 마을 사이에 있는 호수 위쪽에 몰아쳤다. 다른 폭풍은 엷은 섬광으로 쥐라산을 비추었고 또 하나는 호수 동쪽에 높이 솟은 몰산을 어둡게 가렸다가 이따금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아름답고도 두려운 이 폭풍을 보면서 걸음을 서둘렀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고귀한 전쟁에 흥분하여 주먹을 움켜쥐고 고함을 질렀다. 윌리엄, 우리 천사야. 이것이 너의 장례식이다. 너를 위한 망가다. 그 순간 가까운 나무숲 뒤에 몰래 움직이는 검은 물체가 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헛것을 보았을 리 없었다. 번개불이 터지면서 그것을 비춘 순간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 거대한 체구, 흉측스러운 얼굴, 인간의 것이라 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모습. 그것은 바로 내가 생명을 준 추잡하고 더러운 악마임을 당장에 알아보았다. 그가 그곳에는 무슨 일로? 혹시 그가 나는 이 생각에 몸서리쳤다. 내 동생을 살해한 걸까? 그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마자 나는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이가 딱딱 부딪혔고 맥이 풀려 나무에 몸을 기댔다. 그 형체는 휙 내 앞을 지나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인간의 탈을 쓰고서 그 귀여운 아이를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없었다. 그가 바로 범인이었다. 추호의 의심도 없었다. 그 생각 자체가 사실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나는 그 악마를 뒤쫓으려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또 한 번 번개가 번쩍이면서 내 눈에 보인 그는 거의 수직으로 깎아지른 살레브 산 비탈의 바위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금방 산 정상에 오르더니 사라져버렸다. 나는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천둥은 그쳤지만 비는 계속 쏟아졌고 주위 풍경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다. 그때까지 잊으려고 애쓰던 사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것을 창조하기까지의 모든 과정, 내 손으로 만든 그것이 침대 곁에 나타나고 그리고 사라진 일들이 그가 생명을 받은 그날 밤에서 거의 2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그것이 과연 그의 첫 번째 범죄일까? 아뿔싸, 나는 타락한 괴물을 세상에 풀어 내놓았고 그것은 사륙과 참극을 저지르며 즐거워했다. 그가 내 동생을 죽이지 않았겠는가? 그날 한 데서 추운 데다 비에 젖은 채 밤을 지새우며 내가 겪은 괴로운 심정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날씨로 인한 불편함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내 머리에선 참혹하고 절망스러운 장면들이 바삐 돌아갔다. 내가 인간 세상에 내던진 존재, 내가 부여한 의지와 능력으로 방금 여기서처럼 공포를 심어줄 수 있는 그 존재가 흡사 나 자신의 뱀파이어처럼 무덤에서 풀려난 나 자신의 영혼처럼 나를 사랑한 모든 자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동이 텄다. 나는 제네바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성문이 열렸기에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그 살인마에 대해 내가 아는 대로 밝히고 당장 추적에 나서도록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이야기를 생각하니 망설여졌다. 내가 형체를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가 어젯밤 나를 만나고 다가갈 수 없는 산의 절벽 사이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 창조의 시간 이후 나는 내내 신경성 발열에 시달렸으므로 그렇지 않아도 믿기 힘든 이야기는 더욱 망상처럼 들릴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나도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다. 게다가 설사 내가 친지 들을 설득해 그를 추적한다고 해도 짐승의 이상한 능력을 지닌 그 괴물은 모든 추적을 따돌릴 것이다. 그러면 추적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살레브산에 깎아지른 절벽을 오를 수 있는 존재를 누가 체포한단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차라리 입을 다무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을 때는 새벽 5시쯤이었다. 하인들에게는 식구들을 깨우지 말라고 이르고 식구들이 일어날 시간까지 서재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6년이란 세월이 꿈처럼 그러나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훌쩍 지나가 버렸다. 나는 잉골슈타트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껴안았던 그 장소에 서 있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나에게는 아직 아버지가 있었다. 나는 벽난로 선반에 놓인 어머니의 초상화를 가만히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우겨서 그리게 한 일종의 역사와 같은 것으로 죽은 아버지의 관 옆에 무릎을 꿇고서 절망의 고통에 빠져 있는 캐롤린 보포르를 그린 그림이었다. 그녀는 소박한 차림새에 뺨은 파리했지만 좀처럼 연민을 허락하지 않는 위엄과 아름다움을 풍겼다. 그 그림 밑에는 윌리엄의 작은 초상화가 있었다. 그것을 보자 눈물이 흘렀다. 이처럼 넋을 놓고 있을 때 에른스트가 들어왔다. 내가 도착하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내려온 것이다. 그는 애처로우면서도 기쁜 표정을 지었다. 잘 와서 형. 아, 형이 3달 전에만 왔더라도 좋았을걸. 그때는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했는데. 그런데 이제 왔으니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는 슬픔을 같이 나눠야 하잖아. 그래도 형이 왔으니까 아버지도 기운을 내실 거야. 완전히 불행한 생각에만 빠져 계시거든. 그리고 형이 설득하면 가엾은 엘리자베스 누나도 쓸데없이 자학하지는 않을 거야. 불쌍한 윌리엄, 우리의 귀염둥이였고 자랑이었는데. 동생은 더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이 나를 덮쳤다. 사실 그동안은 슬픔에 쌓인 적막한 집을 상상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새롭고 더욱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왔다. 나는
에른스트를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그리고 아버지와 엘리자베스 얘기를 자세히 물었다.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나야. 윌리엄이 죽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자기라고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해. 하지만 살인자가 밝혀진 후로는 살인자가 밝혀졌다니?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누가 그를 쫓는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차라리 바람을 따라잡거나 지푸라기로 급류를 막는다면 또 모를까? 나도 그를 봤어. 어젯밤만 해도 돌아다니고 있었다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동생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사실이 밝혀진 이상 우리 불행도 끝난 거야. 처음에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지. 엘리자베스 누나는 지금도 믿으려 들지 않아. 증거가 나왔는데도 말이야. 사실 저스틴 모리츠가 그렇게 다정하고 우리 식구들을 따르던 여자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무섭고 끔찍한 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변하다니 누가 믿겠어? 저스틴 모리츠라고? 그 불쌍한 아이가 기소됐다는 거니? 그건 말도 안 돼.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건 다들 알잖아.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않지? 그렇지? 처음엔 다들 그랬지. 하지만 몇 가지 정황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믿게 되었어. 게다가 저스틴의 행동이 워낙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증거에 더욱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었어. 그 증거를 의심할 가망은 없는 것 같아. 어쨌든 오늘 저스틴이 재판을 받을 거니까 형도 자초지종을 듣게 될 거야. 동생이 들려준 얘기로는 불쌍한 윌리엄이 살해된 채 발견되던 날 아침 저스틴은 몹시 몸이 아파서 며칠째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하인 하나가 저스틴이 사건 전날 입었던 옷을 우연히 살피다가 주머니에서 내 어머니의 초상화 목걸이를 발견했다. 살인의 계기가 되었으리라 보이는 그 목걸이였다. 하인은 당장 그것을 다른 하인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하인은 식구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판사한테 달려갔고 그들의 증언에 따라 저스틴이 체포되었다. 그 사실로 혐의를 받게 된 불쌍한 소녀는 매우 혼란스러운 행동을 보임으로써 의혹이 상당히 굳어졌다는 것이다. 이상한 이야기였지만 그렇다고 내 믿음이 흔들리진 않았다. 나는 소리 높여 말했다. 그건 완전히 잘못한 거야. 내가 살인범을 알아. 불쌍한 저스틴, 그 착한 아이는 죄가 없어. 그때 아버지가 들어왔다.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웠지만 아버지는 애써 유쾌하게 맞아주었다. 슬픈 인사를 나눈 뒤 우리에게 닥친 재앙이 아닌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옮기려 할 때 에른스트가 이렇게 소리를 쳤다. 있잖아요, 아빠. 빅터 형이 누가 윌리엄을 죽였는지 안돼요. 우리도 알고 있다. 정말 좋게 생각하며 쭉 지켜보던 사람이 그렇게 못되고 배은망덕한 짓을 하다니. 차라리 영원히 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아버지, 잘못하신 거예요. 저스틴은 결백합니다. 그렇다면 신께서 그 아이가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막아주시겠지. 오늘 재판이 있다. 정말이지 나도 그 아이가 석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말이 나를 진정시켰다. 나는 속으로 저스틴이 아니 사실 모든 인간이 이번 살인에 무죄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므로 그녀의 유죄를 선고할 만큼 강력한 정황 증거는 나올 수 없다고 자신했다. 내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천박한 자의 미친 짓으로 여길 것이다. 실제로 창조자인 나를 제외하고서 직접 확인하지 않는 한 내 주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와 그렇게 경솔하게 그를 세상에 내보낸 나의 무지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 곧이어 엘리자베스가 왔다. 그녀의 모습은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변해 있었다. 어릴 적 예뻤던 얼굴에는 사랑스러움이 넘쳤다. 솔직함과 생기는 옛날과 똑같았지만 좀 더 섬세하고 지적인 표정이 풍겼다. 그녀는 다정하게 나를 맞아주었다. 내가 와서 정말 마음에 든든하다. 너라면 불쌍한 저스틴이 무죄임을 밝혀줄 방법을 찾아주겠지. 아, 그 애가 유죄라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난 내가 결백한 것처럼 그 애도 결백하다는 걸 굳게 믿어.
이번 불행한 일은 우리를 2배로 힘들게 하고 있어. 귀염둥이 막내를 잃은 데다 이 불쌍한 소녀까지 가혹한 운명의 손에 빼앗기게 되었으니 그 애가 유죄 선고를 받으면 난 더는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다면 받지 않을 게 틀림없지만 그러면 나는 다시 행복해질 거야. 비록 우리 윌리엄이 죽긴 했지만. 저스틴은 결백해. 엘리자베스, 그리고 결백하다는 게 밝혀질 거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그 애는 틀림없이 석방될 테니 기운 내. 내가 말했다. 넌 정말 따뜻하고 마음이 넓구나. 다들 그 애가 유죄라고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 모두가 너무도 확실하게 편견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니 그게 더욱 절망적이었어. 그녀가 흐느끼자 아버지가 달랬다. 엘리자베스, 그만 눈물을 거두어라. 내가 믿는 것처럼 그 애가 결백하다면 법의 정의를 믿어야지. 그리고 나도 눈꽃만큼의 편파성도 없도록 여러모로 애써보마. 그렇게 슬픔 속에서 몇 시간이 흘러 마침내 11시 재판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아버지와 식구들은 증인으로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나도 같이 법정에 갔다. 정의가 조롱당하는 이 괴로운 절차가 내게는 생생한 고문으로 느껴졌다. 내 호기심과 방종한 계획의 결과가 2 인간의 죽음을 불러올 것인지 아닌지 결정되려는 순간이었다. 한 사람은 순진무구하고 기쁨이 가득한 웃는 얼굴의 아이였고 다른 한 명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훨씬 더 끔찍하게 살해되려 했다. 저스틴 또한 착한 소녀였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만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명예스러운 무덤 속으로 사라질 이 순간에 나는 그 원인 제공자였다. 나는 저스틴에게 씌워진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몇천 번 고백하고 싶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나던 때 나는 이곳에 없었고 또 그런 자백을 한들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만 여겨질 것이고 나로 인해 고통받는 그녀가 풀려나지도 않을 것이다. 저스틴은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상복을 입었는데 엄숙한 감정 때문인지 늘 애교 넘치던 얼굴이 무척 아름답게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자신하는 모습이었고 떨지도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지켜보며 저주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런 미모에 이끌려서 발휘되었을 친절한 마음씨들도 그녀가 뒤집어 쓴 극악 무도한 범죄를 상상하는 구경꾼들에게서는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은 확실히 어색했다. 전에 갈팡질팡하던 태도가 유죄의 증거로 제시되었던 까닭에 애써 용기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법정에 들어서면서 주변을 둘러보고는 곧 우리가 앉은 자리를 찾아냈다. 언뜻 그 눈에 눈물이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곧 냉정을 되찾고 무죄를 증명하는 듯한 애잔한 표정을 지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녀에 대한 혐의가 낭독된 뒤 증인 몇 명이 소환되었다. 이상한 사실들이 한데 얽혀 불리하게 작용했기에 나처럼 그녀의 결백에 대한 증거가 없는 사람은 누구라도 흔들릴 수 있었다. 그녀는 살인이 일어나던 날 밤새도록 집에 없었으며 살해된 아이가 발견된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서 새벽에 한 시장 여자에게 목격되었다. 그 여자는 저스틴에게 거기서 뭐 하느냐고 물었지만 저스틴은 아주 이상해 보였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만 했다. 저스틴은 8시경에 집에 돌아왔고 어디서 밤을 보냈느냐는 물음에 아이를 찾고 있었다고 대답하고는 그에 관련된 소식이 혹시 있는지 애타게 물었다. 나중에 아이의 죽음을 보자 그녀는 격렬한 히스테리성 발작을 일으켰고 며칠을 누워 있었다고 했다. 이어서 하인이 저스틴의 주머니에서 찾아낸 초상화 목걸이가 증거로 제시되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가 더듬거리면서
그것은 아이가 사라지기 1시간 전 직접 아이의 목에 걸어준 것이라고 증언하자 법정안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거렸다. 저스틴이 변론을 위해 불려나갔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녀의 표정은 바뀌어 있었다. 경악과 공포 그리고 참담함이 뚜렷이 나타났다. 때로는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고 항변할 차례가 되었을 때는 모든 힘을 다해서 비록 떨리는 목소리지만 잘 들리게 이야기했다. 신께서는 제가 완전히 결백하다는 걸 아십니다. 하지만 제가 부인한다고 풀려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리하게 제시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저의 결백을 말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판사님들께서는 평소에 제 성격을 참고하시어 불리하거나 의심스럽게 보이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진술을 이어나갔다. 그녀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던 날 저녁 엘리자베스의 허락을 받아 제네바에서 5km 정도 떨어진 센이란 마을에 사는 아주머니 댁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9시쯤 잃어버린 아이를 보았느냐고 묻는 남자를 만났다. 이 말에 놀란 그녀는 아이를 찾으며 몇 시간을 보냈고 그 사이 제네바 성문이 닫혔다. 그녀는 한 오두막에 딸린 헛간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그 집 사람들에게 폐가 될까봐 그들을 불러내지는 않았다. 그곳에서 뜬 눈으로 지새우다시피 한 그녀는 새벽녘에 몇 분 정도 잠이 들었는지 무슨 발소리에 정신이 들었다. 벌써 동이 텄고 그녀는 다시 내 동생을 찾아볼 생각으로 그 피신처에서 빠져나왔다. 설사 그곳이 동생의 시신이 있던 지점과 가까웠다고 해도 그녀는 그것을 전혀 몰랐다. 그녀가 시장 여자의 질문에 당황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밤새 거의 자지 못한 데다 불쌍한 윌리엄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목걸이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저는 이 한 가지 정황이 저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불행한 저스틴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에겐 그걸 해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온 만큼 그 목걸이가 어떻게 제 주머니에 들어 있었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전 누구의 원한도 산 적이 없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절 파멸시킬 만큼 짓궂은 사람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살인범이 그걸 제 주머니에 넣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저는 그럴 만한 기회를 준 적이 없습니다. 만약 기회를 주었다고 해도 그자는 금방 남에게 주어버릴 목걸이를 무엇 때문에 훔쳤을까요? 저는 정의로우신 재판관님들께서 제 주장을 말씀드리지만 희망이 없다는 걸 압니다. 제 성격과 관련해서 몇몇 증인, 신문을 허락해 주십사 간청합니다. 이들의 증언으로도 제 혐의가 벗겨지지 않는다면 저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비록 제가 결백에 관해 구원을 받을 거라 맹세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녀를 오랫동안 알던 몇몇 증인이 소환되었고 모두 그녀에게 호의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뒤집어 쓴 죄가 밉고 두려워서인지 다들 소극적이었고 나서기를 꺼렸다. 엘리자베스는 마지막으로 의지한 사람들, 저스틴의 나무랄 데 없는 성격과 품행을 증명할 사람들마저 피고인을 저버리려고 하자 매우 흥분해서 법정 발언을 요청했다. 저는 살해된 불행한 아이의 사촌 누이입니다. 친누이나 다름없죠.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줄곧 그 부모 집에서 살며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제가 이 사건에 나서는 것은 보기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라는 사람들의 비겁함 때문에 파멸의 위기에 처한 피고인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제가 아는 그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피고인을 잘 압니다. 그녀와 같은 집에 살고 있고 한 번은 5년을 또 한 번은 거의 2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제가 보기에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인정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숙모인 프랑켄슈타인 부인이 병상에 계실 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으며 그 후로는 오랜 기간
병에 시달리던 자신의 어머니를 지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감탄을 자아냈죠. 이후 그녀는 다시 제 숙부댁에 살면서 온 가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각별히 아끼면서 자상한 어머니처럼 보살펴 주었습니다.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불리하게 제시된 모든 증거에도 아랑곳 없이 그녀가 완전 결백하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녀는 그런 행동에 유혹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증거인 그 물건을 그녀가 갖고 싶어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만큼 소중하고 자격이 있으니까요. 엘리자베스의 소박하면서도 강력한 호소에 법정이 술렁였다. 그러나 그녀가 너그럽게 나선 것에 감동해서였지 저스틴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었다. 군중은 저스틴에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배은망덕의 죄까지 덧씌워 한층 더 분개했다. 저스틴은 엘리자베스가 말하는 동안 흐느끼기만 했을 뿐 대꾸하지 않았다. 내가 재판 중에 느낀 마음의 동요와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무죄를 믿었으며 알고 있었다. 내 동생을 죽인 그 악마, 이 사실을 한시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가증스러운 장난으로 이 순진한 사람을 죽음과 불명예에 몰아 넣었단 말인가? 난 그 무시무시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군중의 목소리와 판사들의 표정으로 이미 불행한 피해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법정을 뛰쳐나왔다. 저스틴의 괴로움은 나의 것과는 달랐다. 그녀에겐 결백이란 보루가 있었지만 가책의 날카로운 이빨은 내 가슴을 찢어 놓았고 한번 문 것을 놓지 않으려 했다. 나는 비참한 신경으로 밤을 지샜다. 새벽에 그 법정으로 가보았다. 입술과 목이 바싹 말랐다. 중요한 사실을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알게 되었고 그 경관은 내 방문의 목적을 짐작하고 있었다. 투표는 끝났다. 모두 검정색. 저스틴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때의 감정을 뭐라 표현할 수가 없다. 전에도 공포스러운 감정들을 경험했고 지금까지 그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해 내려고 애써 보았지만 심장이 조여 오는 듯한 그때의 절망을 말로 담아낼 수는 없다. 내가 말을 건 그 사람은 저스틴이 이미 죄를 자백했다는 얘기를 덧붙였다. 이렇게 빤한 사건에서야 그런 자백은 별로 필요 없지만 어쨌든 다행이지 뭡니까? 사실 정황 증거가 아무리 결정적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유죄 선고를 내리는 걸 좋아할 판사는 없지요. 이해가 가지 않는 뜻밖의 정보였다. 그건 무슨 뜻일까? 내가 헛것을 보았던 걸까? 내가 의심하는 대상을 폭로하면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할 만큼 나는 미쳤던 걸까?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엘리자베스는 결과를 듣고 싶어 했다. 엘리자베스, 예상하던 결과야. 판사들은 죄인 한 명을 풀어주기보다 결백한 사람 10명을 고통받게 만들지. 하지만 저스틴이 자백했대. 이 말은 저스틴의 결백을 굳게 믿던 엘리자베스에게는 치명타였다. 어쩜 이제 다시는 사람을 믿지 못할 것 같아. 저스틴이 동생처럼 사랑하던 저스틴이 그렇게 순진한 미소를 띠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가혹한 일이나 배반 같은 건 상상도 못할 것 같은 순한 눈을 가진 아이가 살인을 저질렀다니. 곧이어 그 가련한 희생자가 내 사촌을 보고 싶어 한다는 정갈이 왔다. 아버지는 엘리자베스가 가는 걸 원치 않았지만 그녀의 판단과 감정에 따라 결정하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가겠다고 했다. 가겠어요. 아무리 유죄라지만 가야죠. 그리고 빅터 같이 가죠. 혼자서는 못 가겠어. 그녀를 볼 생각이 괴로웠지만 나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어둠침침한 감방으로 들어갔다. 저스틴은 방 한쪽 끝 집더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이 묶인 채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일어났고 우리만 남으니 엘리자베스의 발밑에 몸을 던지며 격하게 흐느꼈다. 내 사촌 역시 울었다. 오, 저스틴,
왜 내 마지막 위안까지 앗아간 거야? 내 결백을 믿었는데 그때도 무척 괴롭긴 했지만 지금처럼 비참하진 않았어. 아가씨도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가씨도 나를 짓밟고 살인자로 선고한 내 적들과 한편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잠겨들었다. 일어나 저스틴. 엘리자베스가 달랬다. 결백하다면 왜 무릎을 꿇어? 난 내 적이 아니야. 난 모든 증거에도 내가 무죄라고 믿었어. 내 스스로 유죄라고 자백했다는 말을 듣기 전까지는. 그런데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로구나. 어쨌든 알아도 저스틴, 사실 너에 대한 내 믿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 내 자백 말고는. 자백은 했지요. 거짓 자백이었어요. 자백하면 사면 받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리석은 거짓말이 어떤 죄악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러요. 신이여 용서하소서. 제가 유죄 선고를 받은 후로 고해 신부가 괴롭혔어요. 얼마나 협박을 해댔는지 신부님이 말씀하신 그 괴물이 마치 나인 것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신부님은 제가 계속 고집 부리면 파문하시겠다고 최후의 순간에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 협박하셨어요. 아가씨,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가 저를 지옥에 떨어질 비참한 인간처럼 쳐다봤어요. 제가 달리 어쩔 수 있었겠어요? 그 끔찍한 시간에 거짓말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녀는 잠시 후 다시 말을 잇기 시작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아가씨가 이 저스틴을 마님한테서 그렇게 칭찬받고 아가씨한테서 사랑받던 저를 악마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보신다니. 아, 윌리엄, 사랑스러운 도련님, 저는 곧 그 아이를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 모두 행복하겠죠? 수치스러운 죽음이 다가왔지만 그 생각을 하면 편안해져요. 오, 저스틴, 잠시라도 널 의심한 나를 용서해줘. 왜 그런 자백을 했어? 하지만 슬퍼하지 마. 두려워도 말고 내가 말해줄게. 내가 내 결백을 증명하겠어. 내 눈물과 기도로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겠어. 넌 죽지 않아. 내 소꿉친구이며 말벗이자 자매인 내가 교수대에서 죽는다고? 안 돼. 안 돼.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 저스틴은 처연하게 고개를 저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고통은 끝났어요. 하느님이 나약한 저에게 죄악의 상황을 이겨낼 용기를 주고 계세요. 난 이 고달픈 세상을 떠날 거예요. 아가씨가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으로 기억해 준다면 기꺼이 날 기다리는 운명에 따르겠어요. 아가씨도 저처럼 하늘의 뜻을 참고 따라주세요. 대화가 오가는 동안 나는 감방 한 구석으로 물러나 있었다. 감방 구석에서는 내 끔찍한 고통을 숨길 수 있었다. 절망, 어느 누가 감히 절망을 말하는가. 내일이면 삶과 죽음의 두려운 경계선을 넘을 가련한 희생자도 나만큼 깊고 쓰디쓴 고통은 느끼지 않았다. 나는 이를 물고 이를 갈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음을 내뱉었다. 저스틴이 움찔했다. 그녀가 나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도련님, 이렇게 와주시다니 정말 친절하시군요. 도련님은 내가 유죄라고 믿지 않으시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가 대신 대답했다. 그럼 저스틴, 빅터는 나보다 더 내 결백을 확신했어. 내가 자백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걸 믿지 않았어. 정말 고맙군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나처럼 못난 사람을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으로 내 불행의 반 이상이 덜어졌어요. 두 분이 제 결백을 인정해 주신 이상 전 이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련한 희생자는 그렇게 우리들과 자기 자신을 달래려고 애썼다. 정말로 그녀는 바라던 대로 운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나, 진짜 살인범은 죽지 않는 벌레가 가슴속을 기어다니는 느낌이었다. 그 가슴엔 어떤 희망이나 위안도 허락되지 않았다. 엘리자베스 또한 흐느끼며 슬퍼했다. 그녀가 느끼는 불행은 순결함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것은
아름다운 달을 가린 구름처럼 한동안 밝은 빛을 숨길 수는 있어도 퇴색시키지는 못하는 것이었다. 괴로움과 절망은 내 가슴 한복판을 뚫어버렸다. 나는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는 지옥을 내 안에 만들고 말았다. 저스틴과 함께 몇 시간을 보냈지만 엘리자베스는 도저히 발길을 떼지 못했다. 차라리 너와 함께 죽었으면 이 괴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야. 그녀가 울부짖었다. 저스틴은 밝은 표정을 지어가며 눈물을 참으려 무진 애를 썼다. 그녀는 엘리자베스를 껴안고 반쯤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히 가세요, 엘리자베스 아가씨. 아가씨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친구예요. 하늘이 아가씨를 축복하고 보살펴 줄 거예요. 부디 이것이 아가씨가 겪을 마지막 불행이기를. 행복하게 사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튿날 저스틴은 세상을 떴다. 엘리자베스의 가슴 저미는 연설도 성스러운 피고인의 유죄를 이미 확정한 재판관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실패했다. 나의 열정적이고 분노 어린 호소도 먹히지 않았다. 그들의 차가운 대답과 모질고 냉정한 추론을 듣고 나니 계획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랬더라도 나는 스스로 미쳤다는 주장만 한 셈이지. 선고를 뒤집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살인범으로서 교수대에서 숨을 거두었다. 나는 나의 괴로움에서 눈을 돌려 엘리자베스의 소리 없는 비애를 바라보았다. 이것 또한 나 때문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슬픔과 그렇게 화기애애하던 집이 쓸쓸하게 변해버린 것도 모두가 이 저주받은 손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래 울어라, 불행한 이들이여.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눈물은 아니니 그대들은 다시 애도의 통곡을 하게 될 것이고 그대들의 탄식은 다시 또 다시 들리리라. 프랑켄슈타인, 그대의 아들, 그대의 친척, 그대들이 사랑하던 옛 친구, 그가 그대들을 위해 생명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바칠 것이니 그대들의 표정에 비친 기쁨을 제외하고는 어떤 기쁨의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는 그가 축복으로 대기를 채우고 그대들을 위해 삶을 바칠 것이니 그대들이여 울어라. 셀 수 없이 많은 눈물을 떨구어라. 그렇게 해서 무정한 운명이 만족한다면 슬픈 고뇌에 이어 무덤의 평화가 찾아오기 전에 이 파괴가 멈추어 준다면 그대들은 그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더욱 행복하리라. 내 영혼이 그렇게 예언하는 동안 나는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 절망으로 만신창이가 된 채 사랑하는 사람들이 윌리엄과 저스틴의 무덤에 헛된 슬픔을 쏟아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윌리엄과 저스틴, 그들은 불경스러운 내 손재주에 희생된 첫 번째 재물이었다.